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도 비 예보가 있어서 어린이 있는 가정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용산에서는 대통령실 청사 앞 주한미군 기지 일부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 조성돼 개방됐습니다. 이 부지가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에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되면서 우리 국민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약 120년 만에 개방이 된 거라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초청된 어린이들과 첫 손님으로 입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때 마음을 되새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졌을 마음은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새로운 5년을 구상하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을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도 이 순간 궁금해집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노동절 주간을 맞아서 지역의 노동기 이슈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지하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년간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결국 패소했네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여수시가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여수시가 승소한 해당 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수시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6억 43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주택토지공사와 여수시는 지역의 행복 공공임대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여수시 서교동 일대에 2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새롭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택토지공사가 주택의 건립과 하자 처리,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하고 여수시는 해당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과 착공정 사업 부지 내의 지작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맡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지작물을 처리하고 지하 시험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다량의 묻힌 폐기물이 발견됐고 여수시는 토지공사가 먼저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중에 여수시가 비용을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묻힌 폐기물이 처리되고 나서 그 비용 처리를 두고 두 기관이 법적 공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협의 내용만 보면 처리 비용 여수시가 나중에 처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논쟁거리가 있나 싶은데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토지공사가 공사 전에 여수시와 협의대로 16억 423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했고 여수시와 처리비용 분담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협약 내용에 언급된 폐기물 처리 의무는 지상으로 국한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하에 묻힌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토지공사는 지하도 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여수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공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주택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협약상 장소의 범위는 사업 부지 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지상으로 제한되지 않아 지하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여수시와 토지공사가 맺은 협약 중 부지 제공은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한다며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처리할 의무는 여수시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해당 재판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여수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꼼짝없이 주택토지공사에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이 어른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찍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째 여수시는 도장은 잘 찍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안 물어줘도 될 생돈을 물어주고 또 정작 받아내야 될 기부금은 번번이 못 받아내는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변호사 출신 시장이 당선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수시 자문 역할도 많이 또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고도로 숙련된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지자체죠. 그걸 감안하면 각종 소송에서 매번 승소를 하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도심 외곽 지역 주민들이 민가 주변의 조경수 생산 농가에서 살포하는 각종 농약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철쭉 등 각종 조경수 생산 농가가 많은 순천시 일부 도심 외곽 지역 주민들이 조경수 생산 과정에서 살포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 지역이지만 순천시 도심에 인접한 순천시 서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조경수 농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조경생산 농가가 밀집해 있는 순천시 서면 주평리 일부 마을 주민들은 주거시설에 인접한 마을 주변, 심지어는 마을 내부에 식재된 조경수에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순천시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경수 농장이 마을에 인접한 곳에 발생하는 민원 같은데 농약 살포 민원에 대한 생산 농가 혹은 민원을 접수받은 지자체 입장 있습니까? 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동네가 농약 냄새로 가득하고 농약을 뿌리는 날이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온 동네에 냄새가 퍼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민들은 냄새도 문제지만 살포되는 농약이 독성이 있을 것이고 농약 살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순천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이 지역 조경수 생산 농가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생산 농가 측에서는 일부 면 지역에 최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이 늘면서 이 새로 전입한 주민들로부터 농약 살포로 인한 민원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경수 생산 농가에서는 일반 벼농사나 밭농사처럼 이 조경수도 최소한의 농약 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해 순천시는 이 농약 살포 시 생활지역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최근에 광양시가 무장의 도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선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0일 광양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이 무장의 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선포식을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무장의 도시 선포식과 관련해 지역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무장의 도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나 관련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알맹이가 빠진 선포식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광양시가 무장의 도시 선포식을 하려면 지역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 방침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선언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광양시의 이번 선포는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알맹이 없는 선언이라는 불만 표출에 대해 광양시는 연차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고 시 조직 개편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 팀이 신설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양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광양시가 지난 2021년 8월에 이 무장의 도시 추지 조례를 선정하고 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지난해 12월에서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은 올해도 해당 위원회가 연말에나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개최되는 연말이면 이미 내년 예산 편성이 다 끝날 것이라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상황을 돌아보면 광양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광양시의 알맹이 없는 선언이다라는 불만도 나올 법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모 지대장이 분신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절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계장부 제출 요구와 이후에 한국노총은 26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등 정부의 노동계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노동 문제 이슈가 이곳저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함께 나눌 분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최관식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관식입니다. 예, 요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요즘은 뭐 정신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그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예. 또 108배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꺼내신 네네. 김에 바로 여쭤보면 네, 60일을 넘겼잖아요, 총파업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63일째죠. 예, 예,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 이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처지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죠. 예, 그러니까 10년 근속한 노동자의 일당이 7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작업 환경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작업복이라든지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데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금 그 파업한 노동자들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정작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달 죽어라 이래서 이제 받아가는 쥐꼬리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2달이나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정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수 지역 사회가 원청을 좀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청은 비를라 카본 코리아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이 기업이 여수에서 그동안 이제 아까 근로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법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착취를 해왔고 그 이득은 이제 고스란히 챙겨간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원청이 가해자고 이제 여수 시민인 노동자들은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수시도 또 고용노동부도 또 여수의 정치권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하신 이야기가 지역사회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호소의 대상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청이고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지역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시 정치권 그렇죠. 이렇게 해당이 네. 되겠어요, 그러면? 예, 여수시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수의 이제 그 정치권이죠. 이제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시고 예, 시의회 의원들도 20분이 넘게 계시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으신 듯 보여요. 그래요. 예, 이 국회의원 2분은 아직 이런저런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섭섭하죠. 알겠습니다. 네. 비블라 카본 코리아 관련된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또 기자회견도 하셨고 저희는 네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그 이후에 반응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 분신 사망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또 네.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2023년에 다시 노동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 목숨을 불을 당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먼저 이제 그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요.
저희들은 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폭력배로 규정하고 그리고 노조 말살을 밀어붙인 이런 적대적인 정책이 가져온 참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총파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없애야 할 부패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잖아요. 예. 사실은 이건 적반하장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 재벌과 권력의 부패를 덮기 위해서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명명하고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섰을 때는 위헌일 수 있는 강제 업무 명령을 내리고 또 사회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하는 공안 탄압까지 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거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올해 2월 초에 전체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7월 달에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7월이요? 그러한 한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건설 노동자께서 돌아가신 이 일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훨씬 더 강하게 촉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던 7월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건설 노조 우리 조합원이 속해 있었던 소속 노조는 오늘 5월 4일이죠. 예.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으로 아마 건설 노조는 저항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도 함께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초창기 반응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불법적인 것과 싸워 나가겠다 이제 노조를 상대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간부는 혐의를 좀 받고 있었어요. 조합원 채용 강요랄지 노조 전임비 지급이랄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이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분신을 하셨는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에 공갈 협박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 법원에서 진행된 이 심사에서 노동자를 포함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분들이 모두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국가 권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건설 현장에도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근데 이 노동조합이 없는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말할 것도 없고 산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도 따로 없어서 장시간에 고강도 노동이 판을 쳤던 이런 데가 건설 현장이죠.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건설 현장은 거의 인생 막장으로 이렇게 치부되었던 건데 건설 현장에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설 노동조합하고 이 건설 현장에서 단체 협약이 맺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와 사가 이 단체 협약을 맺고 그러면 그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행되는 부분들은 상호간의 약속인 거죠. 노동법에 따르면은 노사 자치주의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건설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건설 노동자가 A 아파트 현장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취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건설 노동조합은 이 건설사에 우리 단체 교섭을 합시다 하고 교섭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타임오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 간부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 시간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데 이런 정당한 노동조합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활동한 것을 마치 건설사를 압박하고 공갈 쳐서 협박해서 이제 받은 거다 불법으로 몰아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 노조를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봤다면 조금 이제 확대해서 뭐 최근 이번 주에 이제 노동절도 있었고 뭐 이슈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귀족 노조라는 이 비판 여론도 자유롭지 못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이야기를 보면 뭐 고용 승계랄지 회계 투명성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글쎄요. 뭐 말씀대로 요즘 이제 언론이라든지 심심찮게 이 귀족 노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고 해서 귀족 노조다 뭐 이런 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측이 알아서 뭐 임금을 올려주는 단 한 번도 없었죠. 대부분은 오랜 기간 노동조합이 사측하고 교섭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귀족 노조라는 말은 그 IMF 이후로 이제 고용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고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이제 귀족 노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프레임은 효과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집단의 행동에 나서면 괜히 그 이상한 소리 듣지 않을까라고 망설이게 되고, 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측이 교섭 대상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적대하게 되는 이런 논의 대결을 유도하는 거죠. 굉장히 그 사측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프레임이죠. 뭐 고연봉은 그렇습니다만 제 말씀드렸던 것은 고용 승계나 뭐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계 문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회계는 거의 모두 공개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이나 뭐 상급 단체도 자체 규약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뭐 회계감사위원회를 꾸린다거나 내지는 상부 단체에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해당 노동조합이 자체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노조의 회계를 부정한 것인 것처럼 뭐 국가 권력을 들이밀어서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독재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짧게 지역의 또 현안 몇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관련된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환경미화원들, 민주노총 소속이죠. 이 노동자들이 지금 100일 넘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 사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환경미화 업무도 좀 상대적으로 쉬운 구역이 있고 어려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해서 어려운데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쉬운데 가고, 쉬운데 했던 사람은 좀 어려운데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계속 어려운 곳만 이렇게 배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최근에 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었다가 이분이 이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에 이제 옮긴 노동자가 있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입사 후에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해봤던 그 보직을 노조를 바꾸자마자 바로 배치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토로를 했다고 해요. 보직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업무로 배치를 받았다는 거죠. 산단의 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에 대한 노후산단 특별법이 최근 발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마저 좀 논평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작년에 김혜재 의원이 이 법안 발의하기 전에 그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 얘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저의 의견이 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좀 미흡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고요. 이 노후상단 특별법과 지역 본사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노후상단 특별법에다가 지역 본사제를 끼워 넣어서 그 지역 우리 여수에다가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견을 그 자리에서도 드렸는데 저의 의견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최관식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네요. 네, 가정의 달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계획 있으신가요? 일합니다. 일하세요? 예, 지금 이제 전남 동부 지역에 특보가 발효됐잖아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해서 연휴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온대요? 한 30에서 100mm 정도, 많은 곳 남해안이랑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00mm 이상까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6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와, 그럼 또 물폭탄 또 쏟아질 우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호우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자주 많이 오면 좋겠는데 꼭 한 방에 부으니까 이상 기온 때문인지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그러면 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네.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 없으시도록 또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하고 계신 내용을 보니까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됐던 게 주로 광양 지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수 지역도 있다고요? 예, 여수 같은 경우는 원룸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 반환 사고 관련한 제보가 조금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세입자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전세로 한번 살아보셨죠? 이용선 아나운서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보험 가입하셨죠? 했죠. 예, 꼼꼼하게 현명하십니다. 해야죠. 예. 저도 전세로 살아봤는데 이 전세가 가진 메리트는 월세를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근데 요즘에는 월세 거의 뭐 이자랑 비슷하게 나가가지고 뭐 한 2억 돼도 이게 그 이자만 해도 몇십만 원이에요. 본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 지금? 얘기죠.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만만치 않네요. 월세든 전세든 참 살기 팍팍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또 이제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건물이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사회초년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가구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빌트인이 많죠. 그렇죠. 빌트인이 많으니까 편하게 그냥 몸이랑 옷만 이제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예. 의미에서 원룸 투룸을 처음에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또 기왕이면 월세보다는 전세,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 있더라고, 정책 같은 게. 예. 사내 이제 규칙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저렴하니까 이제 기왕이면 전세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예. 문제는 전세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서 전세금을 받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집을 떠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5,500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되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곳이 한 2건물이 되는데 소유주는 동일해요. 같은 소유주고,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가압류를 걸잖아요. 그 예. 건물에. 그런 분이 지금 9명 정도 있습니다. 그 한 건물에 한 7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예. 6명이 가압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전세를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먼저 이사를 가야 돼서 간 분들도 있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계속해서 거기 사는 분들도 있으시고. 동네가 어디입니까? 소호동이랑 화정동입니다. 화장동. 예. 그럼 이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은 집주인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언제 보증금을 줄 거냐. 예. 빨리 근데 한 분, 달라. 두 분도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못 주고 있는 것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제 계속 돈을 주겠다고 집주인은 주겠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그게 1년이 되고 1년 6개월이 되고 이제 2년째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본인이 나갈 때 계약 기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게 됐대요. 아파트를 들어가야 해서.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만들어주고 나가거나 네네. 아니면은 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본인이 구해서 그 임차인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다시 전세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걸 되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거죠. 그것도 안 돌려준 거예요. 아, 왜? 뭐 상속 문제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주인 쪽에서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집주인 사정이고 그쵸. 어떻게든지 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돈으로 또 메꿔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경매라고 그 가압류를 걸죠. 건물에 예. 대해서 가압류를 걸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경매에 넘어가도 문제인 게 지금 이 두 건물 있잖아요. 예. 가압류에 들어간 건수가 9건. 또 근저당권도 이제 건물마다 설정이 아이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총 가압류랑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13억 4,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건물 한 곳당 이제 평균 거래되는 게 5억에서 6억 사이거든요. 건물 하나당. 네. 예. 그러면은 뭐 6억이라고 많이 쳐서 잡아도 12억인데 네. 걸린 금액이 13억 4,500이에요. 일단 마이너스네요. 네, 그렇죠. 아, 문제가 많은 건물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매에 넘어가도 내가 6천만 원을 보증금을 넣었는데 6천만 원 다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계속 안 주겠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결국 안 주고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매라도 넣어서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제일 좋은 거는 집주인이 하루빨리 어떻게 마련해서. 돌려줘야죠. 그쵸.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다 만나고 통화도 하고 했잖아요. 네. 다 20, 30대예요. 아, 초년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용선 아나운서처럼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예. 그 보증공사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이래서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에서 확정 일자만 받고 전입 신고까지만 해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건 보통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해주던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아, 참. 그러면은 그냥 경매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뭐 한 80%, 뭐 90% 그 정도의 돈을 받아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네. 더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뭐 형사적인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내 돈을 안 준다. 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갔더니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전세를 계속해서 내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겠군요. 그렇죠. 일단 그 경찰 쪽에서 들은 얘기로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대요. 예.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은 또 불가능하다고 이제 본인들은 아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남은 방법은 또 민사적인 소송, 민사적으로 가는 건데 이것 또한 쉽지 않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도 5, 되죠. 6천도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일하면서 소송까지 해야 되고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네, 머리가 터질 일이죠. 그래서 소송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 주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은 노동절이었고 또 내일은 금요일인데 어린이날이고 또 휴일입니다. 또 29일에 보니까 부처님 오시는 날 대체 공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동절 대체 공휴일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날이었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예. 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빨간 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라서 의무가 아닌 사업자 재량이나 회사 내부의 사정에 따라 이 휴일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예. 근로자이지만 회사에 따라 쉬지 못하거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날을 근로자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 휴무가 그 직장에 따라 제도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인원이 큰 규모 회사 경우에는 당연히 쉬어주겠지만 그날 쉬지도 못하고 대체 휴무도 못하면 같은 근로자로서 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루 쉴 수 있는데 못 쉬니까. 명확하게 좀 제도화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주거나 대체 휴무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또 비용을 지불하기 싫고 근로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날이 되면 이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약간 같은 노동자로서 괴리감을 느끼고 또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한 조사를 보니까요. 이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 대략 30%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다른 휴일과는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나 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예. 모든 노동자에게 주는 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포털 사이트에는 근로자 조건에 따른 휴무 여부나 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이 다수 검색되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근로수당의 경우에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 5인 미만으로 나눠지면서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요. 근로자의 날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하지만 통상 이 대체 휴일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지 근로자의 날에는 다른 노동자 똑같이 노동절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이 유급 휴일 수당과 실제로 일하는 하루 임금을 합쳐서 일당 2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에는요.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로자는 법적 제도에 맞게 쉼 그리고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나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루 인건비를 2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시급이 오르면서 매출에서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또 공과금도 많이 올라서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유급 휴일이나 가산 수당을 주게 되면 인건비 빚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전기세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팍팍한데 많이 와서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고정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너무 힘들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그리고 또 주휴수당 때문에 인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 15시간만 넘으면 하루 일당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더 많이 고용해야 하고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이러면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당 같은 경우는. 근데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걸로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각종 수당, 노동자를 위한 법만 만든다고 하면은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왜 없을까요? 예, 많이 좀 격앙되신 것 같은데. 네. 아직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알바생 수당 혜택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에 대한 날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엔 어떤 뉴스 그리고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중 근무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승강기에 갇힌 주민을 구하려다가 70대 관리인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승강기 고장으로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고요. A씨가 예.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틈새로 추락한 건데요. 아이고. 지하 5층까지 추락을 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또 이게 구하고 나서도 돌아가시게 돼서. 그러니까요. 예. 안전장비 없이 관리인께서 혼자 직접 구조에 나섰던 건가요? 동료 직원들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유지 업체나 소방관이 구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한 대로 A씨가 구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년간 이 건물 관리인으로 솔선수범해왔던 A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오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또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법으로 정한 교육을 했는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예, 애도의 마음을 좀 표하면서 같은 날 추락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2일 오전 11시쯤에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철골 기둥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함께할 방침입니다.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법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여러 번 하지만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참 법이 강화돼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정의 달에 발생한 또 사고들이어서 네. 마음을 좀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네, 가족과 이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이자 딘 루이스가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썼던 곡이기도 합니다. 예.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준비했습니다. Early morning, there's a message on my phone. It's my mother saying, darling, please come home. I fear the worst, but how could you leave us all behind? There's so much to say, but there's so little time. So how do I say goodbye to someone who's been with me for my whole damn life? You gave me my name and the color of your eyes. See your face when I look at mine. So how do I say goodbye when I couldn't? You always saw the best in me. Right or wrong, you were always on my side. But I'm scared of what life without you's like. And I saw the way she looked into your eyes. And I promise if you go, I will make sure she's alright. So how do I say goodbye to someone who's been with me for my whole damn life? You gave me my name and the color of your eyes. See your face when I look at mine. So how do I say goodbye? And there's no way you could ever let me down. 예, 참 목소리가 애절하네요. 네. 예,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날은 비가 오고 좀 안 좋지만 내일이면 그래도 어린이날입니다. 네. 특히 다음 주 어버이날까지 휴가를 쭉 내고 주말 끼워서 긴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통장 잔고나 주머니 사정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네. 어버이날 뭐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제가 5월 7일에 결혼을 했잖아요. 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안 남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작년에는 결혼 직후에 신혼여행을 떠났으니까 어버이날을 제대로 이제 챙기지를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사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버이날이네요. 건데 그래서 건강 검진을 좀 해드리자. 오, 보니까 의미 있는 선물.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이너스를 좀 유지하면서 몇 달 동안 살아야 될지 아무튼 뭐 뿌듯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예.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연휴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5월 5일 내일 0시부터 5월 8일 월요일 아침 6시까지 연휴 기간 내내 우체국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아, 그래요. 이 기간 동안 우체국 뱅킹을 이용하시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부터 우체국 자동화 기기, 뭐 ATM기, CD기 같은 기계를 활용한 거래, 또 우체국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거래까지 또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까지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네, 체크카드까지 중단되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대대적인 뭐 또 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뭐 좀 미리 찾으실 거면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체국 금융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 현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결제 자금은 미리 이체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사용도 중단된다고 하니까요. 이용 가능한 다른 카드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전거 탄 풍경에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사이 또 뉴스가 들어왔는데 광양시 전 정연복 시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거북선 축제 통제형 길놀이 구간이 여수세계 박람회장 안으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군요. 네,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